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3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박준 변호사, 홍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문재인 정부 이제 6개월 넘어섰는데 지금 뭐 하두는 적폐청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뭐 반대쪽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감정풀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염원은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네. 뜨겁죠. 예, 그래서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에서 적폐청산의 당위성을 명확히 정리해보고자 스페셜 초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누굽니까? 최강욱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 예.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분이죠. 군 검찰 출신으로 군 내부에서 벌어진 비리와 관련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현역에 있을 때 당시 육참 총장이었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사실상 물러나게 한 장본인이었다고 하는데 어렵게 한. 예. 당시 수사 뒷얘기부터 남재준 원장의 이야기, 또 김관진 전 장관부터 또 향후 검찰 수사 이야기까지 오늘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팟캐스트 버전에서는 MBC 사태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박문진 이사로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한번 물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사 안드로메다 일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리는 당신의 지적 허영심이 쌓이는 소리입니다. 무엇이든 정리해드립니다. 총정리. 네, 총정리 시간입니다. 그 최강욱 변호사가 군 검찰 있을 때 박준 변호사도 되게 같이 있었나요? 쫄병이죠. 쫄병이에요? 쫄병을 했습니다. 예. 오늘 살짝 이렇게 좀 조용히 있잖아요. 제가 말 안 나잖아요. 예. 겁먹하는 모습이에요. 예. 예. 얼마나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다기보다는 부서가 달랐어요. 최강욱 변호사님은 이제 국방부 쪽에 있었고, 네. 저는 육군 본부에 있었고, 그 당시에 장군 진급 비리 수사를 그때 이제 지시를 받고 압수수색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별을 떨어뜨리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박준 변호사가 사석에서 최강욱 변호사 칭찬을 엄청 하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왜 그렇게 예.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예. 존경하고 우리 법무관들 예전에 많은 후배들이 우리 최강욱 변호사를 많이 존경했었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최강욱 변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렇게 부끄러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인사를 왜 안 시켜? 박지원 변호사가 저렇게 존경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몰라. 무슨 존경. 왜 그러세요? 야, 존경하는 사람이 태도가 그래? 예, 최강욱 변호사가 군 검찰에 있을 때 활약이 굉장했다고 하는데 잠깐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가장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2004년도에 있었던 장성 진급 비리 사건 수사를 아마 주도적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 잘 마무리됐다고 뭐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그건 좀 우리가 최강욱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중간에 대장을 또 구속한 적이 대장. 있어요. 군납 비리 관련해서 대장을 뭐 구속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군 검찰 성과를 많이 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장성 그것도 특히 대장 이런 사람을 구속하려면 또 압박이나 압력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우선 제가 구속시킨 대장은 군납비리로 구속된 게 아니고요. 네. 그 공금을 횡령해서 구속이 된 네, 거고. 횡령이죠. 예. 예. 그 압박이 당연히 많죠. 그때는 이제 참여정부 시절이니까 뭐 정권 차원의 압박은 있을 수가 없는데 군의 대장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만 이거는 신이나 진배 없는 사람이다. 군대에서 자기들끼리. 네. 그러면서 잊을 수 없는 얘기가 있죠. 국방부 장관으로 당시에 있던 분이 저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회유고 자기 말로는 설득인데 논의라고 하고 세계 역사상 현역 대장을 구속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하겠다는 거냐. 네. 나더러 그 일을 한 장관이 되라는 거냐.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속은 원래 검사가 하는 거고 장관은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세계 역사상 이렇게 지저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한 명만 알려주면 내가 이걸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근데 뭐 하여튼 갖은 방법으로 온갖 이상한 술수를 썼는데 그때는 이분들이 이제 그 군에서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요. 박지원 변호사님 잘 알겠지만 법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명령 복종 관계만 중시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뭘 지시하느냐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의 잣대를 가지고 법이 이래서 이렇다라고 하면서 막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막 속수무책으로 당하더라고. 네. 그랬던 일이 있었죠. 그런 어떤 회유 압박 받았을 때 어떤 본인의 감정은 어땠습니까? 이걸 내가 뚫고 나가야겠다라든가 뭐. 네, 어떻게든 이거는 내 절대 질 수 없고 그때 저희가 이제 그 법무관들이 쓰는 그 내부 전산망이 있거든요. 네. 그 인트라넷 망에다 그런 글을 올렸었어요.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니 내가 서서 죽겠다 뭐 이런 식의 죽겠다, 뭐 이렇게 글을 말씀하셨어요.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성원을 했고 그때는 진짜로 이런 상황에서 나를 죽일 수도 없을 것이고 설사 죽는다 해도 절대 그냥 죽지 않는다는 신호를 제가 계속 보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가 아팠죠. 그러니까 여차하면 내가 나가서 다 터뜨리겠다 하면 어쩔 거예요, 그거. 사실 책임자였거든요. 수사의 책임자인데 이제 후배들이 봤을 때는 계급은 사실 그때 소령이었지만 네. 사실 저희가 뭐 소령까지가 사실 복무 기간이고 중령 이상이 없었어요. 제 기억에 대령이 단장인데 뭐 수사에 뭐 잘 안 했다고 보면 결국은 가장 믿고 따르는 선배인데 그 선배가 내부 게시판에 대부분 다 호응을 하고 동조를 했었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면 장성 진급 비리 이 사건은 뭡니까? 2004년도에 있었던 건데 육군 장성 진급 인사에 대규모 비리가 있었다는 내용의 괴문서가 국방부 청사에 살포됩니다. 뭐 땡땡 동기회, 국방부 및 육군본부 대령연합회 명의로 된 A4 용지 2장 분량의 괴문서였는데 64, 34기, 35기 동기생 대표들이 진급 및 보직 관련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기록한 내용이었고요. 이 문서에는 참여정부의 실세 인사가 졸업한 특정 고등학교 출신자 2명이 부패에 연루돼 있거나 하자가 있는데도 선배들을 젖히고 준장으로 진급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남재준 육군총장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별을 달아줬다는 내용도 투서에 있었고 또 군인의 부인이 남편을 진급시키기 위해서 인사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들도 제기된 문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옛날 일을 어떻게 이렇게 잘 조사를 하셨네요. 13년 전 일이라서. 근데 국방부 청사에 뿌려진 게 아니라 정확히는 국방 레스텔이라고 네. 군인들이 여러 군데로 옮겨 다니니까 지방에 집 있는 사람들이 거기 숙소 있거든요. 거기에 뿌려졌죠. 숙소에. 네. 네. 장교 숙소에. 이 사건을 담당하셨던 거예요 그때? 이게 이제 단서가 됐죠. 시작이 그러니까. 됐죠. 이게 시작이죠. 이게 시작해서 이제 이 수사를 하신 네, 겁니다. 요게 있었고 또 하나는 원래 군에서 진급 심사가 끝나면 예. 진급 심사 후기라고 할까? 그걸 이렇게 올립니다. 국방 인트라넷망에 네. 그걸 올려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선발됐고 어떤 원칙으로 했고 이런 걸 올리는데 그걸 올리지를 않았었어요 당시에.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 그래서 이상하다라고만 하고 있다가 이제 이게 뿌려졌다고 해서 이거를 확인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첩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이 수사할 때도 역시 해유나 이런 게 있었겠네요 그러면. 아우 심각했어요. 이거는 뭐 회유 말할 것도 정도가 없어. 아니라 그랬습니까? 사상 예. 초유의 일이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못 모르고 당했는데 또 그럴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는 이제 육군본부를 가서 털었잖아요 먼저. 그냥 난리가 났죠 한마디로. 압수수색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럼 사실 압수수색 그런 적이 거부하고 처음이죠. 예. 압수수색 거부하고 아니 그때 거부는 못했었고요. 우리 박준 변호사 그때 육군본부에 네. 있으면서 저희가 미리 몰래 연락을 해서 내려갈 테니까 그쪽에서 나와서 협조를 해라 도와라. 맞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니까 네. 국방부는 몇 명 없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딱 해서 한번 털렸는데 압수수색도 사실은 이 사람들은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맞아요. 당할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영장 제시하면서 들이닥치니까 이제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때 막 그 저기 이모 준장 네. 그거 막 서류 가지고 화장실 가서 숨어 있고 막 그랬잖아. 도망가고. 원장 도망가고. 어디 이제 급하니까 숨기긴 해야 되겠고 갖고 화장실 들어가서 숨었다니까. 그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진급 비리가 확실히 있었습니까? 있었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끌어주고 땡겨주고 이랬던 겁니까? 그 전까지 통상 생각하는 진급 비리는 윗사람한테 뭘 갖다 바치고 예. 네. 하는 진급 비리를 생각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그거 생각보다는 구조적인 비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요 투소 사건도 있었지만 원스타 장군 몇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 남재준 씨를 찾아가가지고 면전에서 항의를 하고 네. 바로 전역 지원서라고 사표죠. 그걸 던져버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저런 일들이 왜 생겼나를 보니까 이거는 참모총장이 의도를 해가지고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생각하면 참모총장이 인사권자인데 자기 사람 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군대가 사병화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사적으로 움직여서 쿠데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군의 진급제를 상당히 시스템화 해놨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흔적들이 보여서 이거는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해마다 한 50명 정도의 준장 진급자가 나오는데 그거를 진급심사위원회가 꾸려지기 전에 이미 그 숫자를 이미 다 정해놓고 진급심사위원으로 뽑힌 사람들은 멋모르고 불려 올라와가지고 그냥 농락을 당한 거죠. 쇼를 한 거죠. 쇼만 한 거지 그냥. 당시에 남재준 총장이 그래서 사의를 표명하시고 네. 이걸 노무현 대통령이 또 반려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랬었죠. 그때 사실상 그 사의 표명한 게 어떻게 보면 항의의 표시. 그렇죠. 항명이었습니다. 명백히. 뭐 기분 나빠서 사표낸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맨 처음에 그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 진급과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진급 실무를 담당하는 진급 계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육군의 전체 중령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중령이죠. 예. 근데 중령이 육군본부에서 다 실무자들이고 참모총장을 직접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수시로 독대를 합니다. 자기가 만날 때는 아무 데나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그 정도였는데 이 사람을 먼저 데려다가 이제 쭉 그 압수해온 서류들을 놓고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이 와중에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네. 흔들리는 와중에 제가 듣기에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했거든. 자꾸 센 거짓말을 하길래 그 친구에 명백히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왜 이러냐, 뭐 하는 짓이냐. 장교라는 사람은 그 명예를 중요시해야 되고 진실을 중요시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 군번줄이라 그러잖아. 예. 그 인식표를 딱 손에 잡고 이러더니 총장님이 저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거 정말 영화네요. 새벽 1시쯤에 총장이 무슨 신이야? 뭐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총장님이.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저희는 군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장악하는 시도. 그래서 누가 군을 장악하냐 네. 할 때 청와대가 군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저희는 분연히 막 이래서 야 청와대가 군을 장악해야지 그러면 군을 누가 장악하는 거냐? 성수권자들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네. 그러면 성우회나 육사 동문회나 무슨 제한군인회가 군대를 장악해야 된단 말이냐? 이게 무슨 소리냐? 네. 그러니까 이제 말문이 막히잖아요. 네. 잠깐 멍하니 있더니 대통령 주변에 있는 386이라는 참모들이 다 빨갱이들이기 때문에 그 빨갱이들이 지금 군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불구죽죽한 군 검사들을 내세워서 하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여기에 굴할 수 없다. 야, 그런 뭐 이렇게 얘기를 수준의 해서. 사람들이 별을 달고 있었습니까? 아니, 그 중령이죠. 그 중령이 음. 군인에 아니, 있었습니까? 얘는 똑똑한 편이에요. 별은 더하지. 저기서 제일 잘 나가던다고 그럼. 하는. 그래요. 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소위 불기 직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생각해보고 괜히 고생하지 말고 네. 내일 아침에 불어라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네. 다음날 아침에 뭐 사표를 냈네 네. 하고서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야 얘가. 아. 그래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네. 사실은.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반려했다는 뉴스가 또 딱 점심 먹는 사이에 딱 오니까 딱 입을 다문 거지. 다시 돌면. 그렇군요. 대통령이 반려했죠 그 당시에.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담감을 안고 남재준 원장의 임기를 보장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남재준 원장은 그런 노무현 대통령한테 원한이 있어가지고 그 정상회담 대화록 일부러 공개하고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이 속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그런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만 참여정부 때는 더더욱 군에 대해서 굉장히 몰랐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정부의 주역이나 주요 구성원들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군부 독재를 벗어난 게 민주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군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를 민주화 시대 이후에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사실상 참여정부에서 그냥 문제의식을 가지고 처음 시작했을 뿐인데 굉장히 불안해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민주개혁 진영이 생각하던 군대라고 하는 거는 수틀리면 쿠데타하는 집단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상당한 공포가 있었어요 일종의. 네. 그러니까 저렇게 막 가서 건드리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공석 사석에서 농반 진반으로 그 교통 체증 때문에라도 그 쿠데타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재준 씨 같은 경우에는 무슨 참군인 어쩌고 하면서 뭐 예. 청렴 강직한 군인의 표상인 것처럼 본인을 포장해서 많이 선전을 했는데 그 당시 별명이 선비였다 그래요. 뭐 네. 실제로 알고 보면 상당히 이중적인 분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참모총장이 되면은 자기 측근 인사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리 중에 하나가 수석부관이라는 자리가 네. 있어요. 네. 이거를 대령이 하는데 수석부관은 참모총장이 24시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수석부관을 그 전에 자기가 전혀 모르던 근무위원이 전혀 없던 대령을 데려다 시켰어요.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지금 이번에 국정원까지 따라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사람은 오로지 그렇게 해서 발탁됐던 이유가
당시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파견을 나가 있었고 소위 청와대 386 실세들과 친분을 거기서 얻었다. 아. 그 이유만으로 그걸 시킨 거야. 아, 그래놓고는 그렇게 했어요? 뒤에서? 야.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거죠. 근데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지금 대한민국에 별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너무 좀 많죠. 줄여야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미군 대비 우리나라 장성의 숫자가 아마 한 서너 배 될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대가 있으면 무조건 별 4개가 제일 높은 계급으로 있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나중에 알고 되게 신기했는데 군의 구성 자체가 일종의 국제관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사단 정도 규모가 되는 사단이라는 게 한 15,000명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그 정도 규모 되는 부대가 돼야지만 투스타가 사단장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정도 안 되는 군대를 가진 나라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중사가 쿠데타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야. 군대가 몇 명 안 되면 네. 그런 사람들이 가다피도 대령 때 쿠데타 했잖아. 그리고 자기가 결국 장군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군대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거라서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겪으면서 어중이 떠중이를 데려다가 막 사단을 엄청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군부 독재가 이어지는 와중에 계속 자리를 늘렸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기형적으로 많죠. 별이 너무 많다. 혹시 이 사건 진급비리 수사 이런 것 때문에 전역하신 겁니까? 아니 뭐 뭐 그것 그거야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네. 때가 돼서 나온 거고요. 때가 돼서, 예. 근데 그 양반들은 제가 안 나갈까봐 무지하게 초조했죠. 마지막까지 진짜. 아니, 가서 끝까지 막 사정하고 그랬어. 왜 네. 안 나가냐. 하세요 좀. 아니, 왜냐하면 그 나가기 전에 기간이 차서 나가더라도 왜 형식적으로 전역 지원서라는 걸 그렇죠. 내잖아요. 네. 내가 그걸 안 냈거든 일부러.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한 달 전까지 원래 그게 내게 돼 있거든요. 네. 안 냈어. 그러니까 날마다 와서 문안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안 내십니까? 그럼 뭐 안 내시면은 못 나갈 수도 있는데 안 내십니까? 그래서 너네가 나 못 나가나 해보자 이러면서. 저희 후배들이 네. 그때 기억나는 게 나간다 안 나간다 소문이 엄청 돌았어요. 그래요? 저 뭐 여쭤보니까 당연히 나가지 이렇게 말씀부터 하셨고,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육군들 이제 보병이라고 표현하는데 보병들 입장에서는 안 나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어요. 또 잡아 넣는다 누구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그 어쨌든 최 변호사님은 군 검찰로서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군 검찰 잘 모르죠. 특히 군 사업 체계 잘 모르기도 하고 생소하죠. 신뢰를 잘 안 해요, 안 줘요. 당연하죠. 예. 굳이 계속 숨기려고 그러고 네, 무슨 사건만 당연하죠. 나면 오픈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애야죠. 없애야 돼. 네. 없어져야 됩니다. 군사법원, 군검찰은 민간으로 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민간으로 이양해야 된다. 네. 2004년 때 그때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주장했는데 아직까지 관찰이 아니, 안 제가 되고 주장하기 시작한 건 1999년부터고 아, 99년입니까? 2004년도에 증거가 됐죠. 증거가. 예, 이게 증거가 왜 됐죠. 없어져야 되는가에.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전병헌 전 의원 조사하고 이런 것 검찰의 반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항이다, 반격이다, 맞습니까? 내심으로는 아마 이걸 가지고 뭔가 딜을 해보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수사 시작이나 진행되는 과정은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인 내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예전에 이제 전병헌 의원은 워낙 여러 가지 말이 많았기 때문에 네. 관련 자료들은 좀 있었는데 그 무슨 조폭 수사 같은 걸 하다가 이제 확실하게 자금 세탁하고 이제 돈이 꼬리가 잡힌 게 생겨가지고 그거를 들여다보다 보니 옛날에 이거하고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간 거고 근데 이제 그 내부적으로 항상 검찰은 과거에 정치 집단처럼 움직여 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일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대세가 될 수는 없고 본인들도 지금 어떻게 할까 뭐 이러는 정도인 것 같아요. 검찰 내부 이야기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뭐 누가 이렇게 따로 소스를 좀 줍니까? 소스를 주는 친구들도 많고 네. 이 법무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 거쳐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름 그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군 법무관을 할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또 검찰로 가게 되면 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검찰로 가면 당연히 잘 나가죠. 되게 법원을 가니까. 그러면 그렇게 맺은 인연이고 제가 이제 학교가 그렇다 보니 후배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런 이유로도 쭉 연락이 올 수밖에 없고 오고 있고 친한 후배들도 많고 또 이제 지들이
같이 있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서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속에 뭔가를 이렇게 갖고 있다가 누구한테 얘기해야지 시원한 거 있잖아. 네. 네. 일종의 대나무숲 같은 거죠. 당나귀 그런 거지. 네, 당나귀.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한 찌라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네. 지금 뭐 검찰 내부에서 뭐 검찰총장이 2명이냐?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뭐 문무일이냐 윤석열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뭐 조직 쪽 반발 기미도 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돔 소리 같은. 저는 문무일 총장이란 분은 전혀 모르고 네. 윤석열 검사장님은 잘 알아요. 네. 뭐 개인적으로 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사이인데 그 양반이 시험이 늦게 되셨고 하기 때문에 윗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건 사실이에요. 나이가 많으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어디 가서 경거망동을 하고 누구처럼 뭐 윗사람 짓밟고 넘어가고 이런 거는 그런 건 누구는 우병우가 잘하는 말하는 거지. 거죠? 예. 예. 우병우가 잘하는 거지. 윤석열 선배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도 중에 하나도 검찰 개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이 있을 텐데 검찰 개혁이 어떤 권력자의 의지만으로 되겠습니까? 권력자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주권자의 관심과 성원이 제일 중요하고요. 대신 권력자의 의지는 필수적이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검찰이 너무 많은 권력과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 좀 힘은 뺄 필요가 있겠죠. 당연하죠. 그 가운데서 예를 들면 어떤 게 가장 먼저 공수처 같은.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과 형 집행권과 나중에 가석방 신사권과 이런 것들을 다 한 손에 쥐고 있는 그 공무원 공조직은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네. 인류 역사상. 그래서 조금 힘을 뺄 빼야 필요가 된다. 있다.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괴물 같은 것이고 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해야죠. 그런데 국회도 검찰 출신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네. 권성동 뭐 의원 같은 아니 그러니까 경우. 당연히 또 네. 검찰에서는 그런 사람들 상대로 로비도 할 테고 반발이 네.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 반발은 어떻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고요. 예.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주권자의 관심과 성원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 검찰 개혁은 법과 제도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과거도 경험을 비춰보면 항상 검사 출신들이 지금의 자유한국당, 과거에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런 데에서 주로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든 방해를 하고 검찰이 유리한 쪽으로 계속 일종의 준동을 하거든요. 그거는 주권자들의 질타와 감시가 없으면 계속 그런 장난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에 왜 우리가 탄핵 그 심판을 할 때도 걱정을 했잖아요. 저 사람들이 구성원이나 출신 성분으로 보아 그렇죠. 탄핵을 하겠나 그랬는데 주권자들이 관심을 놓지 않으니까 하잖아요. 결국은 했죠.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말을 들으면 매우 뼈아프겠지만 뭐 권력의 개다. 네. 뭐 이렇게 세간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다르지. 안대희 할 물론 때하고는 그렇지만 다르죠. 예. 검찰 적폐청산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직은 시작 단계고요. 권력의 개라는 말은 시민들이 붙여준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랬어요. 네. 과거에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노라면 놓는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뭔가 검찰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참여정부 때와 다른 것이 그때는 검찰이라는 게 일종의 조폭처럼 움직이면서 그 젊은 검사들이 연팔장을 돌리고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네. 전혀 그렇지 않고 생각도 많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의 세대가 일종의 웰빙 세대잖아요. 이 양반들이 인생을 편하고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에 앉아가지고 무슨 조직 논리대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 윗사람들만 좋은 거거든. 네. 예. 그 사람들이 가서 껐덕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나까지 욕먹는 거 싫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 국민들도 이제 검찰의 실체나 속성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네. 과거처럼 야 우리가 뭐 엘리트고 중요한 일 하는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 지금. 자, 김관진 전 장관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근데 김관진 전 장관 정말 대단한 사람 너무 같아요. 빨리 좀 어떻게 좀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격을. 그러니까 너무 잘 급하게 알죠. 분 거 아니에요? 이 3개 정부를 거치면서 다 요직에만 앉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준 변호사 말대로 조금 아니까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3개 정부에 거쳐서 다 요직에만 있었을까요? 합참의장, 뭐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까지 다 했죠. 예.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합참의장이 합참의장. 됐고 마지막 합참의장이고 네. 박근혜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이 됐고 이명박 때. 이명박 예. 말기에 국방부 네. 장관이 됐고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서 국방부 장관을 하다가 안보실장까지 안보실장 하고 하고. 예.
이 사람이 개인적인 품성 면에서는 그렇게 지저분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예.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김장수, 김관진, 박흥렬 이거는 상대적으로 양질이야. 그러니까 품성 면에서 보면. 네. 그런데 무슨 특징이 있냐면 군인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박정희의 자식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은연중에. 왜냐하면 박정희 씨도 육사 선배이기도 하거니와 네. 그 아들도 육사를 다녔고 그다음에 군대가 한국 내에서 소위 파워 엘리트라는 표현을 듣게 해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그 오리엔티드한 성향이 있고 김관진이라는 분은 자기 사람을 엄청 잘 챙기는 걸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진하고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 나중에 김관진이 승진해서 어떤 자리에 갔을 때 반드시 다 좋은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판 관리를 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사적으로 어디 돌아다니면서 나대고 막 이러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저 정도면 무난하지 않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김관진 같은 경우에도 네. 검찰 조사 받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전직 국정원장 4명이 지금 나란히 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병기 원장 같은 경우는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원세훈 전 원장만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검찰 수사관 했었으니까. 언제까지 계속 이 스트레스 유지할까요? 원래 그 사람이 원따로라는 별명에서 원따로? 별명이 원따로잖아. 뭡니까? 모르세요? 네. 그 서울시에서 원래 공무원 출신 행시 출신인데 네, 네. 따로. 서울법대를 나온 행시 출신인데 네. 서울시 공무원 생활을 쭉 했잖아요. 네. 그런데 밥 먹으러 갈 때 한 번도 누구랑 같이 가지 않고 혼자 앉아서 늘 밥을 먹었다. 점심시간에. 그래서 원따로예요. 원따로예요? 네. 예. 그런데 그 원세훈 국정원장 때 그 법무보좌관을 나간 부장검사 예. 이번에도 왜 문제가 됐지만 장호중 씨 같은 자리에 그렇죠. 있었던 예. 검사가 그 제 대학 동기였는데 그 친구한테 누구한테 진짜 특이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성품이 워낙 독특하고 일변도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충성 일변도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지까지는 뭐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원세훈용 지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금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증거 자료 수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전현직 국정원장들이 계속 했던 일들이 네. 원세훈이 모를 리가 없고 그렇죠. 다 안 했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확보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국정원 내부 자료로 또 나와 있는 증거들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합쳐가지고 갖고 있으면서 이제 수사 기법상 야 이거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 아니면은 뭐 다른 쪽으로 쭉 얘기해서 몰고 가다가 네. 갑자기 들리면서 아닌데 이러면 맛이 가겠죠. 네.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특수활동비 얘기도 많은 국민이 보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잖아요. 네. 이 특활비 수사 결말은 어떻게 날 걸로 보세요? 특수활동비는 아주 그 수사가 꼭 필요한 부분이었고 특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국회가 그간에 수없이 많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한 번도 시정된 적이 없잖아요. 이번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지검장의 이렇게 그간의 저기를 좀 들어보면 과거에 국정원 수사를 하면서 이분이 국정원에 의해서 잘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국정원이라는 게 뭔가 적법 절차를 지키고 투명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소환하려고 해도 이게 누군지를 몰라서 못 부르는 네. 상황이었잖아요, 네. 당시에.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러 가도 사무실이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갖고 가짜 사무실 털어갖고 하나 온 거 만들었잖아요. 아니에요. 예, 사무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제자리를 잡게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돈으로 다 모든 거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양반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면 얘들이 무슨 불법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많은 게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물어봐야 될 것 같다. MB는 그러면 씁니까? 포토라인에 당연하죠. 언제쯤 쓸 수 있습니까? 글쎄요. 뭐 연말 안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하나는 수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고 예. 특히 뭐 저기 댓글 사건이나 블랙리스트나 이런 것들은 뭐 지금은 MB만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다 했죠.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 부분도 MB가 무관할 리가 없을 것이고 네. 그러면 결국 언제 부르느냐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부르느냐의 상황만 남았는데 원서훈에서 꼭지가 따이면은 뭐 그 다음에는 MB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검찰이 조직보를 위한 전략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개혁과제 1순위로 검찰개혁이 지금도 네. 계속 1등으로 꼽히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이 취할 전략은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도 한 가지뿐이에요.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수사를 해서
박수를 받아가지고 과거에 대선 자금 수사를 안대희 씨가 해가지고 박수 받으면서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무산시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시 하고 싶을 거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국민들이 제일 미워하는 지금 문고리 3인반 중에 둘을 먼저 구속했잖아요. 네. 다음은 우병우입니다. 그 다음은 이명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경찰 수사력과 비교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런 검찰을 수사권을 뺐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시나리오네. 네. 그래요. 아까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부담감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뭐 없죠. 예. 전혀 없죠. 예. 최 변호사님이 뭐 필요하다고 12월 뭐. 말 정도 이제 이야기를 또 했는데 그러면은 검찰 수사가 지금 거의 다 왔지 않습니까? 네. 속도를 더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속도, 그러니까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왜냐하면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구속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제보입니다. 제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갔는데 야 이러면은 이제 이거 내가 다 얘기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검찰이 그걸 절대 외면할 수가 없고 빨리빨리 정리하려면 열심히 해야죠. 수사. 이건 다른 질문이긴 한데 지금 오늘 녹음일 기준 아직 그 국정원장들 전직 국정원 3명 네. 영장 결과가 안 났습니다. 발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발부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또 오모 판사가 또 이렇게 아이고 얘기가 안 되나요? 뭐 하십니까? 아니요. 오모 판사 발부도 많이 하지만 예. 또 기각도 하고 이랬으니까 또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영장 발부 요건 중에 네. 뭐 주거 부정, 증거인멸에 우리가 도주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검찰이 막 주장해가지고 범죄의 중대성 이게 포함됐었잖아요. 그렇죠. 법에 형소법에 이 판사들이 영장 전담 판사들이 그간의 국민의 지탄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다. 우리대로 여론재판 하란 말이냐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이게 공직자들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왜 그러는지 결국 범죄의 중대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예, 이게. 그렇죠.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공영방송 사장이 국가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공영방송을 난도질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잖아요.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재철 씨. 예. 예.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서 그냥 적용돼 있는 죄명이 무슨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죄는 아니지 않냐. 그렇죠. 증거가 다 수집되지 않았냐. 이런 소리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 어떤 부장판사가 법 실증주의자들이다. 예.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도외시하고 법의 정신을 외면하고 그냥 조문에만 얽매여가지고 기계적으로 재판하는 게 판사의 본령을 하고 착각한다. 예. 그런 점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자면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라는 자들이 나라 돈을 대통령한테 상납하면서 사실상 뇌물이잖아요. 예.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요. 구속이 된다. 네. 네, 그리고 한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이 적폐청산에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이 다 거기 가서 있다. 딴 사건을 하지도 못한다. 네. 40% 그러죠. 중앙지검 네. 40%.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열심히 붙어서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열심히 해야 되고 대한민국 검사들이 지금 적폐청산 수사를 하느라고 수사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 네. 이상한 데에다가 자꾸 검사들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고검에 있는 수많은 검사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가지고 인력 재배치를 해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 가만히 놔두고서 뭐 일할 사람이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예. 적폐청산 전문가다라는 뭐 별명도 얻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신 계기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아, 예. 저도 이제 그 군이라는 가장 타이트한 조직에서 생활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조직 안에 사는 분들을 계속 관찰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내가 뭐 평생 군인을 할 것도 아니고 결국은 법률가로서 뭔가 여기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내린 그때 생각은 조직에서 피폐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내 동료들도 이런 데서는 좀 벗어나게 구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주제넘게 했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생각했거든요. 제 나름의 화두고 이건 죽을 때까지 제가 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서 짓눌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첫 번째가 이렇게 오도된 권력, 그러니까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피폐해지는 거를 막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올바른 제도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너무 힘들다라는
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제가 태어나서 그나마 의미 있는 한 귀퉁이라도 조금 하고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제가 검찰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거를 철저하게 이거는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나와 보니까 국민들한테 막연하게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 제일 나쁜 짓을 하는 데가 검찰이에요. 이거는 무슨 사정기관도 아니고 이건 정치 집단이었거든 과거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국민들이 그 인식을 또 우리나라가 학벌 사회 무슨 그 엘리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짓눌려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학교 들어가는 취약 통지서를 받으면 엄마 아빠 친척들이 전부 다 그 어린아이한테 하는 말이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라 이 말씀을 그렇죠. 무슨 십계명처럼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결국 커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의 말 잘 듣고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해라. 이 짓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다라는 주장을 어디 가서 당당하게 하고 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를 처벌하면 어떡하냐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면 결국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들이 눈이 띄어야 된다. 그렇다면 어줍지 않은 능력이지만 어디 가서 떠드는 건 잘하니까 제가 그 떠들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그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에 있을 때도 검사 파견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파견 검사 문제. 그리고 이번에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예. 국정원 파견 검사 예. 3명이 있었잖아요. 갔었죠. 예. 이 파견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 과제 중에 중요한 과제로 공수처 설치, 그다음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런 게 있지만 외부기관 파견 문제가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검찰의 외부기관 파견으로 대표적인 것이 법무부에 가는 겁니다. 법무부는 분명히 검찰의 상급기관이고 외부기관인데요. 그걸 검사가 장악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 문제는 각종 외부기관에 가가지고 그쪽을 장악하는 통로가 되고 있고요. 또 그 기관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로비 창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 기관에 가서 검사가 가는 거를 어떤 기관이 꺼려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검찰이 워낙 힘을 가진 집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힘을 빼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일이긴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법률 전문가는 지금 널렸어요. 변호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하면 되고 단지 그것이 권력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건 없어져야 됩니다. 혹시 정치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주제가 안 됩니다. 정치할 만.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이긴 한데 언젠가는 저 우리 선배 뭐 제가 선배라 그러니까 정치를 하지 않을까로 계속 봤는데 끝까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나온 예. 지가 박 변호사 잘 알지만 지금 네.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넘었습니다. 나 그 수사할 때부터 군인들이 퍼뜨린 얘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저거 나가가지고 정치하려고 정치하려고 저런다. 저런다. 기사에도 나왔었어요 그때. 네, 크게. 아니 최홍 변호사 같은 사람이 민정수석 가면 검찰들 벌벌벌 떨어. 그게 문제라고 그게. 저는 그 태평성대에 맞는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길거리에서 침 뱉고 욕하고 싸우는 게 잘하는 거지. 이동현 선생이나 나나 뭐 안 돼. 우리는 그런 거 하면 똑같이 끌어도 있어요. 당신보다 내가 좀 낫지 그래서. 그래요. 그 태평성대 아웃롤로인데 했었는데 그 박문진 이사로 꽤 오랫동안 활동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그 이제 야당 추천 옛날 야당 추천 인사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싸웠죠. 그것도 저 숫자로 눌려가지고 가면서 6대3이었나요? 그렇죠. 어디 가서 난 맨 쌈박질만 해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네. 2012년부터 제가 박문진 이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9기 박문진이고 이제 지금 10기 박문진인데요. 3년이 임기거든요. 아유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요. 그 지긋지긋한 얘기는 저희가 라디오 버전 끝나고 팟캐스트 버전 기대해도 네. 돼요. 왜냐하면 네. 제가 한 번씩 사무실에 가면 기분 안 좋을 때는 그 박문진 갔다 왔을 때요. 맞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문물총장하고 일면식은 없다고 하셨는데 네. 문물총장의 검찰개혁 의지는 있다고 봅니까? 그분 스스로의 검찰개혁 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검찰개혁 의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 검찰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임기가 2년이니까 2년이니까. 내 임기 안에 뭐 큰 게 정해지겠나. 그 사이에 큰 탈만 없으면 되지. 이런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근데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막 사상 최초인 것 같은데요. 검찰들이 과거에 했던 잘못한 일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게 됐지 않습니까? 안 하면 어쩔 건데.
그 상황이 지금 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역시 정치하시면 안 되겠네요. 워딩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근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 우리 최영 변호사님이 화끈하게 얘기하니까 네. 사실 어렵게 얘기 안 하잖아요. 변호사인데. 명쾌하잖아요. 예? 네. 명쾌하게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좋죠. 저는 사실은 타고난 게 이렇게 못돼 먹게 타고나가지고 예전에 사실은 우리 제가 박지훈 변호사한테 가장 인상적으로 제가 들었던 말이 흘려들었던 말이 저 친구가 언제 한번 후배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후배들이 그러더라고. 저 형은 무슨 회의를 가거나 공식적인 자리에 가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공식 회의를 하면은 늘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이제 브리핑하는 사람이 앞에서 PT 띄워놓고 뭐 그 책에 다 있는 거 막 읽고 네. 그러면은 높은 놈이 하나 앉아가지고 딱 있으면서 막 한마디씩 합시다. 그러면 아, 있죠. 다른 사람 얘기 안 하고 지만 막 떠들고 네. 다른 놈 받아 적고 끝나잖아. 나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네. 앉아서 그 PT를 하는데 한번 난동을 부린 적이 있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우리가 한글을 못 읽냐? 이거 읽고 토론을 하자고 했으면 와서 토론을 해라. 어? 당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우리 얘기를 들어라.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지훈 변호사 말도 저보다 한참 후배니까 네. 그게 되게 황당했었나 봐요. 조마조마했습니다 뒤에서. 그래, 하여튼 뭐 앞으로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뭐 팟캐스트도 방송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여러 뭐 강연도 많이 하고 그렇죠. 하시니까 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자리가 많아서 좋겠어요. 아니요. 또 그렇습니다. 속 시원하지 그건 않습니까? 피곤하죠. 아. 피곤합니까? 아니 뭐 속 시원한 거는 나 혼자 우리 마누라 붙잡고 해도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생업이 변호사인데 생계형 변호사. 이게 적폐청산 전문 아니 변호사가 돈이 되려면 기업 합병 전문 그런 거 해야 돼. 근데 제가 이전에는 또 불법 사찰 전문 변호사였어요. 예. 무슨 스님도 아닌데 왜 내가 불법 사찰 전문 변호사? 그러고 진짜 정권 바뀌니까 또 적폐청산 전문이네. 네.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저희가 마지막 엔딩곡을 항상 오늘 초 교수님한테 권한을 드립니다. 선곡 네. 권한을. 어떤 곡을 오늘 선정하셨습니까? 커피 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이 노래를 이유는 안 물어보세요? 예, 이 노래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아, 제가 YTN 사장 추천위원으로 비밀리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YTN 사장 추천 결과 그 이사회에서 저희는 이제 세 분을 뽑아서 보냈는데 네. 그 결과가 YTN 구성원들로부터 지금 환영을 못 받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네. 가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원히 저는 YTN 편이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음번에 제가 나오면 저를 좀 사장으로 밀어주시고. 오늘 세 번째 얘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정욱 변호사가 추천한 내가 네 편이 돼줄게 이 곡을 들으면서 저희 라디오 버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최 변호사님 인사하고 다만 팟캐 버전은 최 변호사님하고 계속 이어지니까 팟캐 버전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칠 테니까 여러분들 남은 주말 시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 원곡은 YTN 라디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확인하세요. 시사 안드로메다 49금 여기부터는 불방 버전 팟캐스트 전용 구역입니다. 지금부터 방송되는 내용은 FM 94.5MHz YTN 라디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미리 사전에 분명히 고지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고 스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덕성이 남달리 투철하신 분들, 순진무구하여 비속어와 욕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심신미약자, 빈속, 임신부, 노약자, 고혈압, 컨디션 안 좋으신 분, 비위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고 꼰대들은 절대 사절합니다. (49금) 팟캐스트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정욱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MBC 얘기. MBC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49금이에요, 근데? 예. 진행자들도 아무도 못 듣겠네요. 우리 못 들어요. 나만 들을 수 있어, 나만. 네. 우리는 방송하고 듣지는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 정욱 변호사의 그 샤우팅. 네. 박문진 그 김장겸 해임하는 날 나왔죠. 그때 야당 추천 인사가 뭐라 그런 걸 한 방에 잠재워가지고 역시 최강욱이다 이런. 저는 이런 해임의 선이 올라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녀 사장이지 이게 뭡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으로 취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한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라도 얘기해보세요. 이러이러한 일을 계획해가지고 실행하는 단계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보시라고. 품격 있는 젊은 방송을 만들어? 품격 있는 젊은 방송을 만드는 사람이 그따위로 행동합니까?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는 자세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의자에도 똑바로 앉았습니까? 그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 요구한 적 있습니까?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라고 눈 부릅뜨고 덤비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을 사장으로 뽑았단 말입니다. 지금 사장으로 뽑힌 다음에 그 오만방자한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제대로 일을 합니까? 나 그것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아니 그거를 김용민 PD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다면서요. 예. 아이고 정말 그것 근데 그렇게 샤우팅 지르고 나니까는 그쪽에서 찍소리 못하던데요? 보시는 분들은 박문진 회의가 저희 외부에 알려지는 게 처음이라서 그러신 거고 저는 그동안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약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늘 당하는 일이니까 별 뭐. 아니 다른 때는 내가 막 그렇게 하면은 저기 문 열고 도망가요. 뛰어서 계단으로 도망가다가 발목 삐고 막 그랬었어. 내가 때려 죽인다고 쫓아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요. 자, 저는 근데 이게 처음에 뭐 8일 날 한다 그랬다가 10일 날 한다 그랬다가 연기했죠. 13일 날 계속 연기됐지 않습니까? 예. 좀 답답한 면에서 빨리 좀 하지 이렇게 했었는데 예. 연기가 한 두 번 된 건 이유는 뭡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로 왔으니까 예. 이제는 네. 제가 이제 박문진 이사가 소위 우리 편 다수 이사가 지금 5분이 됐는데요. 예. MBC에서 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다 네 분 다 MBC에 적을 두셨던 적이 있던 분들이거든요. 제가 박문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법률적인 면에서 논리적인 면에서 저 사람들한테 그 밀려서는 안 되고 심지어 제압을 해야 되고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사장 해임 또 이사장 불신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꼭 해야 될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일 먼저 해치우고 싶은 사람이 저죠. 제가 현재 박문진 이사 중에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염두에 둔 거는 이거는 법적인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쪽에서 되치게 당할 빌미를 하나라도 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고요. 그러려면은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핑계 이제 구실을 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외유성 출장을 갔거든요. 태국에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걸 가가지고 세미나 하루만 하면 되는 걸 4박 5일을 잡아가지고 늘 가가지고 관광 다니고 뭐 의도먹고 놀고 이런 짓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참 창피하더라. 그거 이제 행여나 들킬까봐 가서 딴 때보다 굉장히 얌전히 다녔대. 근데 진짜 웃겼던 게 뭔지 알아요? 그 세미나 끝난 다음 날인가 관광이 있어. 난 태국을 안 가봤는데 태국 가면은 뭐 코끼리 타고 한 바퀴 돌고 뭐 이런 거 늘 한다며. 그걸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유일하게 한 명 출석했던 그 김광동 이사라는 사람이 네네. 우리 이제 이진순 이사님이 그걸 따졌거든. 일정에 도대체 왜 이렇게 관광성 일정을 가지고 코끼리를 왜 타? 그렇게 오라는데 왜 안 오고 그거 그랬냐. 있냐? 그러니까 김광동 이사가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계속 그래요. 그런 줄 알았어. 나중에 알아봤더니 김광동은 안 갔어. 나머지 2명 갔는데 가가지고 또 뭐 어쩐 줄 알아요? 갔으면은 그냥 간 김에 다 하지. 코끼리만 안 탔대. 코끼리만 하여튼 뭐 아이고, 참. 그런 식으로 자기들은 출장인데 무슨 회의냐. 그러니까 우리가 참석할 수 없었으니 회의에 뭐 의사결정에 흠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뭐 충분히 이걸 의안을 검토할 시간을 안 줬다 뭐 이런 것도 빌미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저희는 걱정했던 게 김장겸이 해임되고 나서 주주총회를 안 열면 어떡하지? 네. 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깔끔하게 그냥 해결해버렸어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그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김재철 씨 해임 때도 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제 나름으로는 제일 뼈아팠던 게 주주총회하고 간격이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돈을 수억 원을 빼먹은 거였어요. 퇴직금 받아가는 거 네, 김재철 씨가 한 3억이 넘는 돈을 빼갔거든요. 그때.
그 상법상으로 보면은 박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주식회사의 임원은 자기가 회사에다가 사임을 표명하는 순간 위임 관계가 해지되면서 그걸 그냥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받아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 때도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었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막을 것인가를 얘기를 하면 또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다가는 계속 주주총회를 대표회사가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상법에 돼 있다. 아, 일부러 언론 플레이 하셨군요. 역으로. 언론 플레이 아니고 그건 맞는 거예요. 맞아, 역으로. 아, 재밌어.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그 상법 공부 조금만 해본 사람은 알잖아. 그 대법원 판례에 있어요. 100% 주주가 모이면 그 주주총회가 원래 대표이사가 소집 통보를 하고 뭐 2주의 기간이 필요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규정에. 근데 그거는 주주들이 다 알고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있는 규정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가 자발적으로 모이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해임시키고 바로 문화방송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대표이사 명의로 공문이 와서 2주 후에 마포 가든호텔에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준비했던 공문을 다시 보냈죠. 그거는 그 니네가 그렇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 그 사전에 이제 정수장학회 쪽에다 얘기를 했죠. 네. 날짜를 시간을 통보해주면 오겠냐. 근데 온대요. 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그 날짜 때 바로 해버린 거지. 딱 맞춰 떨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완전 멘붕이었다더라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김재철 때 아쉬움을 말끔하게 날려버렸네 이번에는. 그렇죠. 이번에는 한 푼도 못 찾아갔습니다. 역시 그런데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네. 박문진 야권 이사들은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이함 결의 무효 소송 제기했어요. 하든 말든지 뭐 그거 가처분 뭐. 신문기일 22일인데 이거는 뭐 좀 방해가 안 무효가 될까요? 될 게 뭐가 있노? 절차 위반 있나? 뭐가 아니 있노? 그 최 변호사가 그런 거 나올까봐 다 여러 가지 했죠. 다 뭐 임시이사회를 열었다는 게 그 뭐 이런 게 내용이 있고.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네. 내가 출장 가 있는 사이에 임시이사 열겠다고 네. 계속 통보를 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했다 이런 건데 그 형식적인 규정이 뭐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안건이랑 이런 걸. 네네. 근데 우리는 이미 안건은 열흘 전에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었던 네. 상황에서 날짜만 바꾼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는 과반의 이사가 동의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집 잡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종문 부사장도 사표 썼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김장겸 사람들을 어떻게 거의 다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먼저 사표를 쓰면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해임시켜 버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경고를 했고요, 회의에서. 아 그랬습니까? 네. 신나다.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MBC 정상화는 뭐 이제 시간 문제다. 이제 곧 네. 되겠는데. 아, 참. 예. MBC 정상화는 이제 타임테이블 다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했는데 12월 7일 날 사장 선임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12월 7일 날. 네. 그럼 참 이준숙은 어떻게 합니까? 대전 MBC? 아 그러면 사장이 이제 지역 MBC 사장에 대한 인사권을 다 갖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하루 상관입니다. 아 이것도 하루네. 아 이것도 깔끔하네. 이번에 MBC 사장의 최종 면접 과정은 공개가 되죠. 생중계합니다. 네. 생중계. 우와.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네. 최초 아닌가요? 이런 그렇습니다. 시도들은. 우와. 그러면은 지금 사장 임명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사장 그 응모하라는 공고를 낼 거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20일부터. 그게 한 8일 정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저희가 1차 서류 심사를 통해서 압축을 합니다. 그게 이제 통상 한 3명 정도를 압축을 하고요. 박문진에서? 네, 박문진에서. 이건 전적으로 박문진에 관한입니다. 예. 근데 이제 3명인데 동점자가 생기면 4명 정도로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럼 그 정도로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12월 1일 날 상암 공개홀에서 사원들이나 시청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어허. 그분들이 보는 앞에서 네. 2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네. 합니다. 아, 프레젠테이션. 네, 그 세바 씨가 뭐 15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20분을 하게 합니다. 네. 저희가 당연히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그 생중계 영상을 녹화를 해서 IMBC 홈페이지하고 방송문화진흥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걸 한 4, 5일 정도 시청자분들이 다 보시고 예. 거기에 댓글로 질문을 다실 수 있습니다. 오. 사장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최종 면접 때 그중에 중요한 공통된 질문들은 뽑아서 이사장께서 직접 공통 질문을 하고 그 최종 후보자들에게 그다음에 이사들이 각자 이제 40분 내지 1시간 정도 저희가 질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다 공개해서 하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이거는 시청자 질문이다 하면서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선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부러운 게 저희 YTN도 사장 고모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내부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사장 후보들이 토론을 하게 하면 어떠냐. 괜찮네.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뒤늦게 나와서 사실은 관철이 안 됐고 의견 수렴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국민의 질문을 받고 시청자 질문을 받으면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YTN 사장 추천위원으로서의 경험이 여기도 또 밑거름이 된 거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질문. 그렇게 하는 거 다 좋은데 뭐 그래놓고 결국은 뭐 청와대에서 낙점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과거에도 그랬었고. 예. 과거에도 희한했던 거는 어차피 정해놓고 하는 거 지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하면서 항상 15명 넘게 지원했었어. 왜 그랬는지 몰라. 답정넌데. 정해놨는데. 네. 이번에는 진짜로 많이 하실 것 같고요. YTN도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YTN이야말로 진짜로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사장 추천위원회 열렸을 때 첫날 가갖고 물어봤던 게 네. 당신들 옛날에는 이거 왜 안 했냐. 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정해놓고 하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YTN 사장도 충분히 개입할 만한 상황이고 정부에서. 예. 이번에는 사실은 개입해도 욕먹을 상황은 아니었어요. YTN이 워낙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전혀 안 하더라고요. 정말 안 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안 하지 싶을 정도로 안 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호위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의 무슨 경력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사실은 저쪽에 낙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짓말로. YTN 거짓말로. 사장 뽑을 때 얘기하더라 YTN에서. 돼요. 씨 모르겠다. 팟캐스트 때문에 듣겠어? 내가 사실은 뭐 문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 때 특히 그게 심했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다 아웃시킨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2차 다시 했잖아요. 근데 2차 때는 그런 상황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네. 그러고 정말로 그 독립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사장 추천위원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사장 추천위원 추천만 하고 이사회는 옛날 그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저희는 이제 방문진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국민의 방송으로서 공영방송으로서 이게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그 신뢰의 시작은 시청자분들이 볼 때 납득할 만한 사장이 시청자들이 인정하는 사장이 돼야죠. 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뭐 MBC 이제 회복하는데 뭐 저도 MBC 출연을 좀 거부하다가 바로 또 섭외가 돌았어요. 나갈 거예요. 네. 이제 사장님 오시면 가세요. 아니요, 지금 너 끝났는데. 나가세요. 사랑의 열매인가 뭐 왔더라고. 오늘 제가 MBC 동기랑 통화를 했어요. 네. 오늘 변호사님 나오신다 했더니 너무 반기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15일부터 다시 복귀를 했잖아요. 네. 지금 원하는 건 단 하나다. 네. 어느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된 네. 그런 방송을 하고 싶고 그런 사장이 오기만을 바란다. 이게 가장 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진짜 피부로 좀 느끼고 있는 게요. 이 대목에서는 우리 김용민 PD한테 좀 내가 고맙게 생각해야 돼. 아니 원래 그걸 녹화한 사람을 고맙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회의석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개지랄 떠는 게 다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성원들이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MBC 출신 정치인들이 많아요. 네, 여야를 그렇죠. 막론하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할 것이다 하는 걱정이 있고요. 당연히 그 청와대 걱정하시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그분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자칫 어설프게 그런 거 얘기했다가 쌍욕 얻어먹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MBC 문제는 시간 KBS 도 문제고. KBS 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KBS 어떻게 문제 되면 KBS. 문제입니다. KBS가 문제인데 KBS는 지금 그 이사들의 어떤 잘못된 행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서 확인된 것 같아요. 네. 감사원 감사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고요. 또 한편으로는 MBC가 지금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가 일정을 조금 더 앞당긴 이유도 사실은 그 면도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게 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공영방송 두 개를 당연히 비교하실 것이고 아무리 그간에 MBC 위상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옛날 MBC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워낙 네. 훌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KBS가 과연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KBS 사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흠결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과거에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할 때 구성원의 90% 이상이 불신임해가지고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제일 가슴 아팠던 일이 사실은 KBS에 아는 분들이 제가 더 많거든요. 근데 그 김장겸 사장 해임시킨 날 엄청나게 많은 문자나 이런 게 왔었어요. KBS 구성원들이. 네. 너무 부럽고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돕고 싶고 MBC의 사례를 통해서 KBS한테 이 소위 도미노 현상으로서의 압박을 좀 주고 그렇지. 싶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저희 YTN 구성원들에게도 네. 당부의 말이랄까 저희 네. 지금 내부에서 TF 만들어서 혁신안 만들고 있고 저희도 보도다운 보도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만은 꼭 지켜달라. 너희들이 달라졌다는 걸 좀 보여달라. 예. 뼈아픈 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YTN은 그 전에 그 황당한 시절에도 그 구성원들의 역량 때문에 공정성이나 신뢰도 평가에서 그렇게 많이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MBC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편으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첫째로 YTN 구성원분들의 진심과 역량을 믿습니다. 그거는 제가 직접 경험해봐서 알고 이분들의 자부심이나 자긍심 그리고 그 8년여간의 싸움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들이 분명히 저는 방송으로서 구현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많은 시청자들이 YTN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것 같지만 YTN의 과거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YTN 돌발 영상이 보여줬던 그 강렬한 기억은 굉장히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위상을 차지하시고 회복하시는 거는 저는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새로운 리더십을 지금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YTN이 그냥 한 번쯤 겪는 진통이라고 좀 사겨주셨으면 좋겠고 조금만 잘 견뎌내시면 반드시 YTN의 황금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YTN이라고 하는 그 구성원 그 내 면면이 여기는 그 MBC, KBS에 비해서 훨씬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게 계시니까 서로의 성향과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모여져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는 대로 그동안에 너무 많이 드러나서 확실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라디오 버전 마지막 노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진짜 영원히 YTN 편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큰 힘이 되네요. 아니 YTN 라디오에서 내 목소리 나가는 것만 해도 엄청 변한 거야. 아니, 이동형 목소리.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뭐야 이게. 그리고 우리 약속합니다. 저 사장 취임할 거 아니에요? 네. 취임하면 우리가 안드로메다 불러가지고 사장님. 탈탈 텁시다. 팟캐스트에 모시겠습니다. 사장이고 나발이고 막 나 우리가 주세요. 같이. 아니, 내가 해서 아니 면접할 때 당신 안 그러지 않았냐 이거 할 수 있잖아. 자, 최강욱 변호사 게스트를 모시고 재밌네. 사장 앉혀놓고 밥 청문회를 하는. 네, 너무 좋네요. 담당 PD 얼굴이 사색이 돼가는데. 저는 나올게요. 네. 그렇게 한번 합시다. 좋아요. 네. 사장이 싫다 그러면 내가 간둔다고 전해줘. 네. 감두라 그러진 않겠지.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오늘 좋네요. 장시간 고생해주신 최원현 너무 선생님 좋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꼭 감사합니다. 한번 더 나와주시고. 자,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말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 20분부터 12시까지 YTN 라디오 94.5MHz로 방송되고요. 팟캐스트는 토요일 자정에 업데이트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안드로메다